당신이 몰랐던 이야기. 오늘은 북한보다 더 폐쇄적인 국가, 중앙아시아에 잘 사는 북한으로 불리는 투르크메니스탄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보통 폐쇄적인 국가라고 하면 북한이 떠오르죠. 가장 폐쇄적인 국가라고 해도 북한이 떠오릅니다. 독재 국가라고 해도 북한이 떠오르죠. 그런데 북한보다 더 폐쇄적이고 독재가 심각한 국가가 있습니다. 바로 오늘의 주제인 투르크메니스탄이죠. 세계에서 가장 큰 관람차가 있지만 사람은 없는 곳, LA와 평양을 섞어 놓은 곳, 부패인식 지수, 언론 자유 지수, 민주주의 지수 나오는 통계들의 모든 최하위권을 차지하는, 하지만 국민들은 전혀 반발하거나 시위를 하지 않는 국가, 면적은 한반도의 2.4배이지만 인구는 10분의 1에도 못 미치는 국가, 하얀 감옥이라고도 불리는 국가, 그런데 국민들 삶의 질은 또 그렇게 낮지 않은 국가. 이 수식어들의 주인공이 투르크메니스탄입니다. 거대한 카라쿰 사막이 국토의 3분의 1을 차지하고 있는 척박한 곳이지만 엄청난 양의 천연가스와 석유가 매장되어 있는 세계 4위 수준의 천연가스 부국입니다. 뿐만 아니라 금, 플래티늄, 유황, 소금 같은 자원도 풍부하죠. 덕분에 투르크메니스탄은 중앙아시아에서 카자흐스탄에 이어 2위의 경제력을 가진 국가입니다. 적은 인구에 풍부한 천연자원, 여기까지만 보면 투르크메니스탄은 그저 넓은 땅에 소수의 사람들이 퍼져 사는 자원 부국 정도로 보입니다. 하지만 중앙아시아의 북한으로 불리는 나라답게 평범한 나라는 아니죠. 구소련의 붕괴 후 독립한 다른 중앙아시아 국가들과 달리 사회주의 체제를 고수하는 나라입니다. 공화국을 표방하고 있지만 사실은 북한에 버금가는 독재 국가이죠. 순백의 도시로도 유명합니다. 투르크메니스탄의 수도 아시가바트는 모든 건물이 흰색이고 자동차도 흰색이 아니면 불법이죠. 무슨 종교적인 이유라도 있나 싶을 수 있는데 그냥 흰색이 대통령의 취향이라 그렇습니다. 대통령이 흰색에 운이 깃들어 있다고 믿었거든요. 만약 한국에서 이런 일이 벌어졌다면 어떻게 됐을까요? 난리가 났겠죠. 하지만 투르크메니스탄의 국민들은 그렇구나, 그렇게 해야겠네 정도로 받아들였습니다. 북한처럼 싫지만 티를 내지 않는 느낌이 아닙니다. 그냥 그럴 수도 있지, 이런 느낌이죠. 도대체 뭐하는 나라이길래 이런 이상한 일들이 일어나고 있는 걸까요? 투르크메니스탄의 역사는 기원전 2000년경 6세기 유목민 투르크족이 이주하면서 시작되었습니다. 사막이었던 만큼 매우 건조했기 때문에 초기 부족들은 유목 생활을 하며 살아갔죠. 하지만 평화롭지는 않았습니다. 사막임에도 불구하고 오아시스를 중심으로 다양한 국가와 이어지는 지리적 위치 때문에 타민족의 침략이 많았죠. 7, 8세기에는 아랍, 9세기에는 사만족, 13세기에는 몽골의 침입을 받았으며 나중에는 티무르의 지배를 받았죠. 18세기 이후부터는 제정 러시아의 통치를 받았습니다. 1917년 러시아 혁명 후에는 러시아 공화국의 일부로서 투르케스탄 자치공화국이 되었고 1924년에는 행정구역 개편 후 투르크멘 공화국이 되었죠. 소련 아래에 있게 된 투르크멘 공화국은 이슬람 유목민 부족 사회에서 소련의 산업화되고 도시주의적인 레닌주의 사회주의 공화국으로 변모하게 되었습니다. 투르크멘 공화국 최고 권력자는 투르크멘 공화국 공산당 중앙위원회 당 제1석이었는데 소련 최고 지도부인 정치국에서 임명하는 자리였죠. 그래도 이때까지는 문제가 없었습니다. 소련이 투르크멘 부족들의 성향과 상호관계를 어느 정도 고려하여 당 제1서기를 임명했거든요. 그런데 스탈린 이후의 시기인 1953년부터 1985년 초까지 투르크멘 공화국의 당 제1서기 자리에는 투르크멘의 최대 다수 부족인 테케족 출신이 배제되기 시작했습니다. 투르크멘 공화국 사람들은 투르크멘 공화국이 민족적 정체성을 상실한 채 러시아의 잠식되는 국가로 전환되는 게 아닐까 하는 두려움을 갖고 있었죠. 이 무렵에 소련의 8대 9대 그리고 마지막 11대 지도자를 역임한 고르바초프가 등장합니다. 고르바초프는 1985년 정치국 회의에서 선출된 이후 강력한 정치 개혁을 단행했는데 각 구성공화국의 최고 지도자인 공산당 제1서기의 교체 작업이 그 개혁 중 하나였죠. 투르크멘 공화국의 경우 공산당 제1서기가 친러시아적 인물이었던 가프로프에서 새로운 인물 니아조프로 교체되었습니다. 고르바초프가 볼 때 니아조프는 투르크멘 공화국 내에서 기반이 약해 소련 말이 잘 들을 것 같았거든요. 하지만 고르바초프의 예상은 틀렸습니다. 소련이 흔들리기 시작하자 니아조프는 소련에게서 벗어나야겠다고 생각하죠. 니아조프는 구수연방이 해체하는 과정에서 주권을 선언하고 대통령제를 도입한 뒤 투르크멘 공화국의 첫 대통령 선거를 엽니다. 니아조프는 혼자 선거에 나와 98.3%라는 높은 득표율을 기록하면서 투르크메니스탄 최초의 대통령에 당선되었죠. 이 방식은 투표 행위를 하나의 의무로 간주하고 한 사람의
후보자에 대해 찬반을 묻는 소련식 정치 제도에서 가져온 것입니다. 마침내 1991년 10월 소련이 붕괴하면서 이듬해 독립국가의 형태를 갖춘 투르크메니스탄이 비로소 국제무대에 등장하게 되었죠. 투르크메니스탄 독재 역사는 여기서부터 시작됩니다. 앞에서 보셨다시피 투르크메니스탄은 소련 시기에 잠깐을 제외하고는 스스로 국가를 형성하고 운영해본 경험이 없었습니다. 거기다 다 같은 투르크메니스탄인이라는 의식도 흐릿하죠. 부족이 많으니까요. 채널에 내전이 일어난 국가 영상을 보시면 항상 등장하는 게 종교 아니면 부족입니다. 제일 먼저 해결해야 할 일이 부족 통합과 단위 민족화였죠. 다양한 방법이 있었지만 니아조프가 선택한 방법은 개인 숭배였습니다. 종교가 하나의 신을 숭배하며 단합하듯 모든 부족이 자신을 숭배하게 만들어 통일감을 가진 하나의 국가를 형성하자는 말이었습니다. 독재잖아. 네, 독재 맞습니다. 1991년 10월 27일 니아조프는 투르크메니스탄의 독립을 선포함과 동시에 스스로를 투르크멘의 아버지라는 뜻의 투르크멘바시로 선언합니다. 1994년 1월부터는 본격적으로 황금시대라는 슬로건을 걸고 국가 부흥운동을 일으켰죠. 국가 부흥운동의 목적은 소련 시기 사라졌던 관습과 이슬람을 일상생활로 다시 가져오는 것이었습니다. 금방 말했듯이 부족들을 투르크메니스탄이라는 하나의 국가로 통일하고 갑작스러운 독립, 거기다 오랜 시간 유지했던 소련 방식의 생활을 바꿔야 하니 국민들 입장에서는 혼란감에다 반감까지 생길 만한 상황이었죠. 니아조프는 이것도 개인 숭배를 해결하고자 했습니다. 자신의 생일을 국경일로 지정하고 집회에 초상화를 넣는 것은 물론이고 1997년에는 새로운 투르크메니스탄 국가의 가사를 직접 작사했습니다. 국가의 첫 소절은 투르크멘바시가 만든 위대한 건조물인데 니아조프를 독재자로 찬양하는 가사이죠. 시내에는 니아조프의 황금 동상이 세워졌고 니아조프가 2001년에 쓴 자서전 루나마는 투르크메니스탄에서 코란, 성경과 같은 신성한 경전 역할을 했습니다. 자서전은 출간되자마자 전국의 모든 학교와 도서관이 비치되었죠. 웃긴 것은 학교에서는 물론 대학 입학 시험, 공무원 자격 시험, 운전면허 시험까지 그냥 모든 자격증이나 시험을 치면 르흐마나에 대한 문제가 나왔습니다. 투르크메니스탄의 모든 학교에서는 의무 교육으로 르흐나마를 가르쳤죠. 니아조프는 그야말로 김일성, 김정일, 김정은 뺨치는 지도자 우상화 작업을 보여주었습니다. 문제는 우상화 작업에서 끝나지 않았다는 점이죠. 여느 독재가 그렇듯 국민들의 기본적 권리는 개나 줘버렸습니다. 학생들은 외국 유학이 금지 혹은 제한되거나 국민의 정서에 맞지 않는다는 이유로 발레와 오페라 공연이 폐지되고 랩과 힙합, 립싱크가 금지되고 자신이 담배를 끊은 후에는 공직자의 흡연 또한 금지시켰습니다. 2002년에는 1년을 8달로 하는 법을 창시해 자신과 어머니의 이름을 따서 각 딸의 이름을 새로 붙이기도 했죠. 진짜로요. 투르크메니스탄에서는 상상도 할 수 없는 제한과 검열, 감시가 일상적으로 이루어졌습니다. 당연히 다른 국가들은 조금 섞인 말로 비난을 했죠. 니아조프는 언론은 물론 해외 정보들을 모두 차단해버렸고요. 그런데 왜 국민들은 가만히 있었을까요? 간단합니다. 살만했기 때문이죠. 적은 인구에 많은 자원, 말도 안 되는 복지를 뿌려대도 워낙 인구가 적다 보니 그렇게 무리가 아니었죠. 이 복지라는 게 한국에서 이루어지는 복지와는 차원이 달랐습니다. 일단 물가가 말도 안 되게 쌌고 버스는 1년에 1달러, 자동차를 사면 공짜로 기름을 주는가 하면 해외로 가는 게 제한적이었다는 것뿐이지 주변 국가에 밥 먹으러 가는 수준이었죠. 지금은 비교적 축소되었습니다. 하지만 축소되었다고 해도 모두 다른 나라에 비하면 평균 이상의 삶을 살고 있죠. 니아조프의 집권은 66세라는 비교적 젊은 나이에 사망하면서 끝이 났습니다. 니아조프가 갑자기 사망한 탓에 투르크메니스탄에는 마땅한 후계자가 없었죠. 혼란스러운 상황에서 니아조프의 뒤를 이은 것은 전직 보건부 장관 겸 부총리였던 구르반굴리 베르디 무하메도프였습니다. 베르디 무하메도프는 개인 숭배 척결과 민주화를 내세우며 국민의 지지를 얻었고 2007년 대선에서 89%의 득표로 당선되었죠. 새로운 대통령이 취임하자 국제사회에서는 독재에 시달리던 투르크메니스탄에 좋은 날이 올 것이라는 전망이 우세했습니다. 실제로 베르디 무하메도프는 니아조프가 했던 독재와 관행을 타파하는 일에 주저하지 않았죠. 베르디 무하메도프는 폐쇄적 국수주의 체제였던 니아조프 정권과 달리 대외적 문호개방 정책을 펼쳤습니다. 금지되었던 학생들의 외국 유학이 허용되고 발레와 오페라 공연 역시 허용되었죠. 다만 르흐나마는 폐지보다는 완화 쪽으로 결정되었습니다. 무엇보다도 외국 투자의 유입을 적극 권장하는 방향으로 정책이 추진되었습니다. 이때 한국과도 연이 닿았는데 현대 엔지니어링과 LG 상사가 재빠르게 투자를 감행했죠. 베르디 무하메도프는 유엔에서 연설을 하고 외국의 국빈을 초청하여 회담을 했습니다. 중국, 러시아는 물론 서방국가, 제3세계 국가와도 차별 없이 국가관계를 개선했죠. 투르크메니스탄은 베르디 무하메도프 아래에서 정상적인 국가가 되어가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이 시간은 그렇게 길지 않았죠. 2012년 대통령 선거에서도 97%의 압도적인 득표율로 재선에 성공하면서 베르디 무하메도프는 니아조프와 비슷한 행보를 보이기 시작했습니다. 마치 이전에 했던 일들은 니아조프의 흔적을 지우는 일이었던 것처럼 자신을 우상화하고 독재를 하기 시작했죠. 주민들의 돈을
걷어서 자신의 황금 동상을 건립하는가 하면 학생들에게 자신의 일대기를 의무교육으로 만들면서 본격적인 독재가 시작되었습니다. 앞서 언급했던 도시를 모두 흰색으로 칠해버린 것도 베르디 무하메도프의 작품이죠. 독재가 시작되면서 감시 검열도 다시 시작되었습니다. 투르크메니스탄의 국민들은 북한과 마찬가지로 외국 여행을 통제받고 있으며 외국인 학자가 국가 내에서 활동하는 것을 제재하고 있죠. 여행을 갈 수는 있는데 입국 절차가 상당히 까다롭습니다. 북한에도 우리가 못 간다는 것이지 다른 나라 사람들은 여행을 가죠. 또한 신문과 TV 거리 곳곳과 모든 가정집, 교통수당, 심지어는 비행기에까지 대통령의 사진을 걸어 두어야 합니다. 헌법을 개정해 대통령 중임 제한을 폐지하고 대통령 임기를 5년에서 7년으로 연장하여 사실상 종심집권을 가능하게 만들었죠. 지금 중국이 딱 이 상태입니다. 그런데 돌연 2022년 2월 12일 갑자기 새로운 세대에게 권력을 넘길 때가 되었다며 베르디 무하메도프는 대통령직에서 내려옵니다. 갑자기 정신을 차린 것인가 라고 생각했지만 베르디 무하메도프의 아들이자 부총리였던 세르다르 베르디 무하메도프가 대통령이 되죠. 정권이 바뀌었지만 지도자 우상화는 여전합니다. 투르크메니스탄의 신문을 살펴보면 일면에는 여전히 대통령의 얼굴이 무조건 등장하죠. 지도자가 세르다르로 바뀐 투르크메니스탄은 바뀔까요? 바뀔 가능성은 사실 없습니다. 아버지가 두 눈 시퍼렇게 뜨고 살아있는 데다 젊은 독재자의 욕심은 상상을 초월하니까요. 신의 계시라도 받지 않는 이상 권력을 내려놓을 일은 없죠. 마치 김일성이 살아있던 때 김정일처럼 세습과 우상화가 되는 게 수순일 것 같네요. 중앙아시아에 잘 사는 북한으로 불리는 투르크메니스탄에 대한 이야기, 이번 편은 여기까지입니다.